3년 전부터 엄청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일단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에 존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FCC, BCC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결정 구조. 그거들 엄청 많은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결정의 중에 한 개고, 이게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게 원래는 그 유전성 강유전체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스스로 막 분극을 일으켜요. 분극을 막 일으키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 초전도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그 초전도 현상이 있었던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느 정도 가스 차단 이런 데도 사용이 됐었고 그렇긴 했는데, 크게 어떤 소재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었던 물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그 태양전지 분야에서 엄청난 소재로 이제 발견이 되면서 4년 전부터 진짜 완전히 그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완전히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그 수업 들었던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게 원래 물질이나 어떤 행성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페로브스카이트도 여기 러시아에 있는 어떤 이 사람, 페로브스키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했는데, 이제 CaTiO3라는 이 광물에서 처음 이 구조를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큰 이제 그 중간에 칼슘 이 이온들이 오게 되고, 이쪽에 큐빅 꼭지점에서는 이제 타이타늄 쪽, 그다음에 여기에는 각 요 면 요쪽에는 그 산소가 있는 이러한 결정 구조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AbO3라는 구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각각의 세 가지의 다른 그 원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다른 어떤 물질이 여기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저 CaTiO3가 아니라도 여기에 다른 어떤 물질들이 들어와도 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이루고만 있으면 모든 물질을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광물 형태로 되게 딱딱한 돌처럼 원래는 존재하고, 우리가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루나 이런 액체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파우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시작이 됐다.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상을 해봅시다. 이게 있는데 얘가 너무 커요. 이 원소가 이 핑크색 애가 너무 크다 칩시다. 크다 치면 얘가 너무 커서 이 옆에를 막 밀어내겠죠. 밀어내면 얘네들이 원래 이런 큐빅 구조인데, 얘네들이 큐빅이 점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뒤틀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안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안정도,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 톨러런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 각각의 이온들의 이온 반지름에 기반해서 이러한 톨러런스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 팩터가 이제 0.75에서 1 정도가 됐을 때가 되게 안정한 페로브스카이트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의 페로브스카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각각 이온의 반지름에 기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틸트, 그러니까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큐빅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안정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그 차지 개수 맞다고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 이온의 크기에 기반해서 이걸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렇게 강유전성이랑 초전도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대표적인 강유전체가 이 바륨 타이타네이트라는 이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이제 강유전성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강유전성이라는 말이 외부에 어떤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분극을 일으키는 거죠. 분극이 여러분들 한쪽으로 전자들이 쏠리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전자들이 잘 쏠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강유전체라는 물질이 있으면 되게 좋은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강유전체가 만약에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걸고 여기에 플러스를 걸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유전성이 페로일렉트릭 성질이 좋은 애면 좋은 애일수록 얘를 조금만 걸어도 이쪽으로 플러스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강유전성이 엄청 좋은 물질이 있으면 그 외부 전기장을 마이너스 걸었다 플러스 걸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같은 역할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뭐 가스 차단할 때 뭐 좀 많이 나오면 딱 하고 소리 나면서 뭐 딱 끊기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어떤 전기적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이런 스위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물질들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들이 이렇게 쓰였었어요. 그리고 무슨 자기 부상 열차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인데 막 그거 뭐 만들겠다 막 해가지고 초전도체가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뭐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초전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기 저항이 완전히 없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이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런 초전도 현상이 되게 극저온으로 가야지만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하기가 약간 한계가 되게 많았었죠. 기존에는. 그래서 기존의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강유전성과 초전도 현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 구조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이런 구조로 일단은 그렸어요. 그러면 이쪽에 중앙에 있는 게 양이온 파트가 되겠고 이 X가 이쪽에 이제 각각의 이제 선분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B, ABX3라고 가정하면 이쪽 꼭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되고요. 보통은 이제 보면 BX6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물질이랑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면 얘네 그 팔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피라미드 모양이면 피라미드 모양 이게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유기물이 없었어요. 유기물이. 요 안에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 페로브스카이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발견되고 나서 그냥 뭐 AbO3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있었는데 78년에 그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 발견이 그때 돼요. 좀 많이 오래전이죠. 이게 그게 발견이 되고 나서 크게 뭐 새로운 이런 성과는 없었거든요. 막 새로운 특성이나 이런 건 없었지. 그냥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었었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면 이제 90년대 마지막 20세기 마지막부터 이제 2차원 구조라고 해가지고 요런 형태의 유무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지금 ABX3라고 하면 이 X자리 대신 X자리에 옥시전 대신에 할로겐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유기물 파트 A 파트를 자유자재로 새로운 유기물로 바꿀 수 있다. 차지가 맞고 크기가 맞으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뭐 이 당시에도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특성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 있구나, 특성을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이루다가 2000년도, 2009년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 태양전지로 쓰였는데 이게 2000년도 초중반에 유기태양전지가 엄청 붐이 일었어요. 그때 이제 실리콘이 그때는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2003년도부터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새로운 이제 햇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염료도 만들어지고 유기물도 고분자도 만들어지고 막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페로브스카이트가 쓰였는데 이때 이제 쓰인 게 요물질이었어요. 요물질 CH3, NH3, 레드 아이오다이드 해가지고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라는 물질이 2009년에 새로 쓰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유기 태양전지가 한 5% 이상 정도의 효율이 나왔었고 DSSC 그러니까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보고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어떤 물질을 써서 효율이 잘 나오고 있고 내가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어떤 새로운 물질을 썼는데 효율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노트북, 가벼운 노트북인데 굳이 갖고 와서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할 필요 없듯이. 그래서 이걸 처음에 2009년에 보고가 됐지만 아유 그냥 효율은 나오네. 근데 좋은 건 아니네. 해서 사람들이 크게 그 연구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연구를 한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었어요. 계속 이걸 판 거죠. 몇 년간. 계속 팠어요. 해서 이제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전에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액체 전해질을 써요. 근데 액체가 당연히 이렇게 그 전해질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훨씬 좋죠. 근데 그 실링을 잘해야 되잖아요. 샘은 끝나잖아요. 전해질이 이렇게 전해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서 없어져 버리면 전해질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때도 액체 전해질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요게 뭡니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뭔가요? 알잖아요. 수민이 알잖아. 내 수업 들어서. 여기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일가, 이가, 일가 해가지고 이온성 물질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잘 녹을까요? 극성용매에 엄청나게 잘 녹습니다. 물 뭐 등등. 근데 전해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써서 효율은 나왔는데 잠깐 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안정성이 엄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우리나라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말을 하면 한국을 항상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이런 되게 작은 소자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젓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손가락을 많이 써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물체를 굉장히 잘 잡아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 애들은 잘 못 잡아요. 작은 거를. 이렇게 우리는 막 핀셋 같은 걸로 잘 잡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외국 나갔을 때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작은 걸 못 잡아서 얘네들은.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이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님이 2000년도 후반부터 이걸 계속 연구를 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이제 전해질이 문제가 되니까 전해질이 왜 문제냐면 여기서 보면 태양전지 뒤에서 기본 그 작동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염료가 있으면 염료에서 이렇게 그 엑시톤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일렉트론이 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해질이 없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일렉트론을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렉트로라이트를 그러면 고체로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고체로 쓰면 되지 않냐 해서 그 고체 홀 전도체로 이거를 바꿨어요. 개념을 바꾼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바꿨는데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 9.7%라는 거는 2012년에 다른 이제 무기물 기반 태양전지 말고 유기물 기반 태양전지 중에서는 거의 높은 탑의 효율이었거든요. 그래서 12년부터 완전히 태양전지의 모든 연구가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죠.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데 지금 DSSC 그러니까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에서는 흡수층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조포러스한 TiO2에 이게 다이들이 이렇게 흡착되는 거거든요. 이 핑크색이 다 다이예요. 이렇게 TiO2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TiO2가 많아야지만 다이가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께를 엄청 두껍게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이만한 데가 있고 이만한 데가 있는데 만약에 흡수하는 층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흡수를 하겠죠. 근데 이 공간 안에 TiO2가 거의 대부분이고 염료가 이렇게 흡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3에서 5 마이크로 정도로 엄청 두꺼웠는데 이거를 이제 쓰게 되면 당연히 액체니까 부피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거를 이렇게 1 마이크로로 엄청 떨어뜨리는 효과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이 구조가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체상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DSSC를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다이 센스타이즈드 솔라셀이라고 하면 그 일렉트로라이트가 무조건 액체인 애를 말하는 거고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쓰잖아요. 솔리드 스테이트.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영어 말인데 그냥 한글로 치면 그냥 고체로 만들면 그냥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 유식하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막 솔리드 스테이트 막 이런 걸로 부르고 이렇게 고체 전해질을 쓴 거를 솔리드 스테이트 DSSC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더 하면 이쪽이 이제 기존에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빛을 흡수하는 애고요. 이게 TiO2라는 애를 이렇게 통해서 TiO2가 전자를 이렇게 수송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수송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루미늄 옥사이드 혹시 알아요?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도체예요, 반도체예요, 부도체예요? 혹시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밴드갭을 우리 밴드갭에 따른 그거 알잖아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어디에 속할까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니까요. 옥사이드 계열 중에서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인슐레이터입니다. 인슐레이터. 그래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그 인슐레이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인슐레이터인데 어떻게 이 전자들을 이동시킬까요? 말이 안 되는 어떤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에서 나온 건데 그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TiO2랑 같이 일렉트론을 이렇게 당겨서 이동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퀴드 타입에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나 이런 물질들은 이렇게 이게 광활성층이라고 보면 돼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팟 안에 그 TiO2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 흡수하는 층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였고
이제 지금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빛만 흡수해서 엑시톤만 만들면 되는 애고, 얘들은 이제 각각의 뭐 홀을 이동시키든 뭐 전자를 이동시키든 각각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태양전지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전지는 제가 전에 말했었죠. 전극과 전극 사이에 반도체를 이렇게 놓으면 돼요. 놓으면 되는데, 이게 도너라는 말이 있고 어셉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전자를 주면 도너고 받으면 어셉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죠. 도너도 빛을 받을 수 있고 어셉터도 빛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엑시톤을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엑시톤을 그냥 도너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도너가. 그래서 여기 빛 받으면 우리 이거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얘랑 얘가 차이가 나야지만 전자랑 홀이 분리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엑시톤의 개념. 엑시톤은 중성인데 얘는 아직 클롱 에너지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붙어 있는 상태라서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얘는 전자고 홀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얘들은 지금 붙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붙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어셉터에서 뭔가를 당겨야지 당연히 뭔가 당겨 오겠죠. 그래서 얘가 분리가 되려면 도너랑 어셉터의 요 사이로 가야 돼요. 사이에서 찢어져야 가장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디퓨전이 되게 돼요. 이 디퓨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10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을 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죽느냐가 굉장히 이슈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면 좋잖아요. 오래 살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얘들 입장에서는 오래 살아야지만 전자로 분리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멀리 이동해야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애는 조금만 가도 우리는 분리한다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애는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지만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전자랑 홀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퓨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디퓨전 되고 나서 이제 전자랑 홀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강하기 때문에 얘를 찢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찢어지게 하는 역할은 요 차이가 하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어야지만 얘 둘을 이렇게 찢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 힘을 여기서 드라이빙 홀스가 되는 게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 차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분리되고 나서도 얘네들은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각각 분리가 되고 나서도 얘는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전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 각각의 길을 따라서 전자는 전자의 길, 홀은 홀의 길로 가야지만 얘네는 이제 밖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류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태양전지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쪽에 만약에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땡기는 애가 있으면 이쪽에서 전자를 모이게 할 수 있고, 홀을 이쪽에 모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과 전극 사이에 여기에 이제 전자를 수송시킬 수 있는 애를 넣을 수도 있고 전공을 수송시킬 수 있는 애를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지하철 가면 계단 걸어서 잘 안 올라가잖아요. 다 무빙워크나 이런 거 타잖아요. 왜냐면 편하니까. 근데 전자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쉽게 가고 싶어 하죠. 쉽게 가야 에너지가 덜 소모되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버퍼층이라는 애를 깔아줘요.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게끔. 그거를 우리는 전자 혹은 전공 수송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요쪽에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대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애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좋냐?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로 대표되는 물질이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유무기 하이브리드 말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요? 유기의 장점과 무기의 장점을 다 가지고 와야 베스트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물의 장점과 무기물의 장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무기물의 장점은 뭐냐면 요거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 이거 우리 전에 그 바니얼이랑 프랭켈 엑시톤 여러분들 거의 다 맞췄던데 그죠? 그거예요. 요게 쪼개는 아까 쪼개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무기물의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우리 전에 무기물 엑시톤, 유기물 엑시톤 따로 배웠었잖아요. 그게 큰 차이고 유기물의 장점은 뭐냐면 그 업섭션 코에피션트라고 해가지고 같은 두께에서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무기물은 유기물에 비해서 같은 두께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유기물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가장 파워풀한 건 뭐냐면 용액에 녹는다. 얘는 용액 공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유기물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2013년부터 15년까지 네이처 사이언스지를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막 한 몇십 편 나왔어요. 논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물질이었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엑시톤 디퓨전 랭스라는 거 있죠. 오래 살아야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온다. 그게 100나노부터 1마이크론 길이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뒤에서 자세히 말할 건데 유기물의 엑시톤 디퓨전 랭스는 10에서 20나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 메커니즘 설명할 때 그 계면에서 근처에 형성이 안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뭐 빛을 아무리 많이 받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걔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디퓨전 랭스가 1마이크론이면 여러분들 1마이크론이라는 얘기는 그 흡수할 수 있는 층의 두께를 1마이크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흡수할 수 있는 층이 두꺼우면 당연히 흡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얇은 애가 흡수를 많이 안 하고 두꺼운 애가 당연히 흡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두께를 늘리면 당연히 전류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포톤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전자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기물이라 칩시다. 그러면 20나노밖에 못 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0나노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두께가.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1마이크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돼서 여기까지 1마이크론까지 갈 수 있으니까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되죠. 그죠?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우리 알루미늄 옥사이드 얘기했었죠. 왜 얘는 뭐 세미컨덕터도 아니고 얘는 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를 하는 그런 애도 아닌데 인슐레이터인데 어떻게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이런 효율이 나왔나 싶은데 이게 이제 2000년도 아까 그 박남규 교수님 외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2012년에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어요. 10.9%로 기존의 염료 감명 태양전지를 얘 거의 유사하는 효율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죠. 여기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엔바이폴라라고 해서 일렉트론도 옮길 수 있고 홀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고체 전해질을 썼어도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가 여기에 지금 다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전자랑 홀도 만들고 각각을 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됐었죠. 그래서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썼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그 이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이 왜 두꺼운 효율에서 이렇게 효율이 잘 나오는지 되게 의아했어요. 보통은 100에서 200나노 정도만 돼야 이게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막 3, 400나노가 되는데도 두께가 되는데도 잘 나올까 싶어서 아까 우선 설명했지만 이 엑스턴 디퓨전 렌스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과학할 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연역적, 기납적 이게 있는데 우리는 뭘 많이 쓰나요? 보통 우리가 실험할 때 그죠? 항상 기납을 쓰고 우리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실험은 얻어 걸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하다 보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다고 해가지고 뭘 실험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사실이 나온 거죠. 내가 막 엄청난 훌륭한 그 이론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가설을 세워서 사실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인문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연역적 방법은. 그래서 기납적 방법이 우리랑 공대나 이제 자연계 쪽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왜 말하냐면 그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도 지금 사이언스에 2012년에 보고가 됐지만 이때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만들어 보니까 잘 나온 거야. 잘 나오고 효율이 워낙 좋으니까 좋은 논문에 당연히 나갔죠. 근데 이거를 하고 보니까 이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나가야 할 과학 그냥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새로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는 항상 분석에서는 져요. 분석 데이터에 관련된 좋은 논문들은 다 외국에서 다 씁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는데 2개의 사이언스 페이퍼가 나왔어요. 분석으로만.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만 설명한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언스의 2편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게 제가 오타를 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게재된 연도, 이게 볼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 몇 권, 만화책 2권, 3권, 4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뒤에 게 페이지입니다. 한 개는 341페이지, 한 개는 344페이지.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2개는 다른 그룹이에요. 다른 그룹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12년에 사이언스가 나왔어요. 그죠? 엄청난 높은 효율로. 이게 왜 이런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다. 동시에 실험을 같이 한 거죠. 다른 기관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으로. 거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생각이라면 이게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그룹이 동시에 이 논문을 사이언스에 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은 2개의 연구 결과가 동일합니다. 연구 나온 결과가. 그러니까 뭐 사실이라는 거죠. 이 결과가. 그래서 나온 이건 나 오타. 쏘리. 이건 오타예요. 이건 제가 오타 친 거고. 고마워요. 네. 이거는 무슨 마이크인가? 한 개는 옥스퍼드 쪽에서 했고요. 한 개는 다른 곳에서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홍조 학생한테 다시 줄게요. 네. 하여튼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온 반지름만 거의 비슷하면 이렇게 바꿨는데 아까 엔바이폴라한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전자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 홀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할로겐 원소를 아이오딘이랑 클로린을 같이 쓰게 되면 이게 그 전하 확산 거리가 1마이크론까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뭐 아, 요것도 잘못 쓴 거예요. 오타가 맞네. 요건 아니에요. 요 y는 3-xx예요. 이거 넣을 때 막 이거 계속 요거 미첨자 막 하다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사실들이 밝혀졌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태양전지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염료면 염료 가문형 태양전지, 고분자면 고분자 태양전지, 그 다음에 퀀텀 닷이면 그냥 퀀텀 닷 태양전지, 페로브면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분자, 그 다음에 퀀텀 닷,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요 사람이에요. 스트랭크, 아까 잘못 쓴 거는 스트랭크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떠냐면 유기물 같은 물질은 지금 10나노 정도밖에 안 돼요. 용액 공정을 할 경우에는. 근데 증착을 할 경우에는 더 이렇게 그 배열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엑시톤 디퓨전 랭스를 50나노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뭐 30에서 80나노까지 엑시톤 디퓨전 랭스를 나타내는데 반해 페로브스카이트는 뭐 작게는 100나노, 많게는 1.2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렇게 긴 거죠. 이게 엄청난 특성입니다. 엄청난 특성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흑광계수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300나노만 깔아도 그 비저블 레인지에 있는 그 빛을 90% 이상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1마이크론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엄청 긴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 할 때 그 서머 에너지를 이렇게 볼트만 상수로 해서 이렇게 그 KT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상온에서 그 이 열 에너지 값을 구하면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로도 그 페로브스카이트 안에 있는 그 전자랑 홀을 분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도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엑시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무기물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살짝만 당겨줄 수 있는 아까 드라이빙 포스를 조금만 줘도 얘는 그냥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의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는 100에서 300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이 페로브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졸리죠? 10분만 자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구성 성분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ABX3 안에 3가지 물질이 들어가고 뭐 4가지, 5가지 넣을 수도 있는데 각각이 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왜 페로브스카이트는 그 무기물질인데 왜 녹느냐? 왜 녹느냐고 물으면 여기 A 파트에 있는 그 유기 케타이온 때문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유기물 같은 경우는 그 페로브스카이트의 밴드갭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X 할로겐 물질과 그 큰 트랜지션 메탄 아이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렇게 BX6 부수죠. 얘에 의해서 이렇게 밴드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여기 있으면 요 이제 무기물 파트에서 이러한 밴드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유기 케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공정을 일으키고 당연히 커지면 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케타이온이 하는 역할은 이제 공정성, 이제 용액에 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타이온의 크기를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필름을 만들어도 완전히 다른 필름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네스북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태양전지한테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룹이 똑같죠. 여기에 가장 같은 거라면 제일 높은 베스트 효율을 기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리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결정성 실리콘은 여기 있어요. 여기 25 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거예요. 길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길에 있는 그게 다 요겁니다. 요거 실리콘 25% 정도 되는 요걸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다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싱글 정션, 뭐 갈륨 아세나이드, 그다음에 뭐 실리콘 계열, 그다음에 샘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뭐 카파 인줌 갈륨 설파이드라고 이런 무기물 방막도 있어요. 이게 다 이러한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거고, 다 비싸죠. 효율은 좋은데. 근데 요 빨간 애, 이렇게 뜨고 있는 애, 이멀징 PV라고 해서 뜨고 있는 애 중에서 이 막 유기태양전지, 컨텀다 이런 게 있죠. 보면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유기태양전지 여기 12%밖에 안 나오고, 컨텀닷은 한 11 이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얘 보세요. 요거 노란 애 들어가 있는 애, 이게 페로브스카이트예요. 그쵸? 나올 때부터 완전히 그냥 다 내 아래로 다 쑥으려 뭐 이런 느낌처럼 나오자마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22%까지 나왔어요. 그냥 실리콘이랑 거의 동일하죠. 동일한 결과를 얻을 만큼 굉장히 빠른 거죠. 요거 보세요. 이거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요만큼 걸렸는데, 그죠? 이건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의 흡수와 어떤 뭐 아까 엑스톤 디퓨전 등등을 다 고려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이 30%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일단은 20몇 %까지는 왔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물질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효율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밖에서 우리 전에 저기 바닥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저거 그냥 며칠 설치하고 그냥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무기물은 효율은 굉장히 높아요. 라이프 타임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비싸요. 재료도 비싸고 설치하는 것도 비싸고 다 비싸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유기물은 효율은 낮고 이게 수명도 안 좋아요. 근데 싸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여기까지 끝까지 당겨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상 유무기 재료 말할 때 두 개 그냥 섞으면, 요거 삼각형 섞어 보세요. 우리 이거 남학생들 이런 거 좋아하죠. 피파, 옛날에 피파 하면 막 캐릭터 만들면 막 게이지, 스피드, 막 파워 막 이거 올라가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이게 이제 완벽한 형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코스트 싸요. 에피션시 높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남았죠. 요거. 그죠?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안정성이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엄청 이 흡수 보세요. 가시광 다 커버해요. 가시광을 커버하고 850부터 이렇게 쫙 흡수를 해요. 흡수해서 가시광을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까맣죠. 당연히 까맣죠. 새까맣죠. 근데 얘를 밖에 이렇게 놔뒀어요. 노란색이죠. 왜 노란색으로 합니까? 구성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구성 성분 중에 PbI2, 그 물질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 물질 빼고는 다 그냥 어딘가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메틸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밖에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갔겠죠. 뭔가에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 요 대기에 뭐가 제일 많아요? 대기에 질소 많죠. 근데 우리 살려면 산소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도 수분이 있어요. 그죠? 산소랑 수분은 모든 물질의 적입니다. 모든 물질의 적. 얘가 있으면 뭐 다 부식되고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우리만 이상하게 안 되고 그 물질들은 다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그 분해되는 메커니즘이 요래요. 뭐냐면 산소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산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수분이 문제예요. 수분이 왜냐면 물이 되게 폴라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온성 물질이에요. 당연히 이온성 물질은 물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놔두면 우리 셉처럼 뭐 물을 막 흡수하는 건 아니라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면 요런 두 가지 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메틸아민이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얘는 메틸암모늄 아이오다이드를 만드는 시작 물질이에요. 시작 물질이고 얘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놔두면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만들어져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얘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 HI 만들어지고 또 PBI2로 이렇게 또 분리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만 이렇게 남는 거죠. PBI2만. 그러면서 얘가 가졌던 이 특유의 흡수 곡선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여기서 보면 가시광형에서 엄청난 흡수를 나타내는 애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죽더니 이제 가시광에서는 거의 흡수가 엄청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문제점. 아까 납 들어갔죠. 납은 또 안 좋죠. 그래서 퀀텀 제가 전에 그런 소리 한 적 있었죠. 특성이 좋은 물질일수록 몸에 안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퀀텀닷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내는 거는 PBS.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제일 효율을 많이 내는 거는 메틸암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 두 개 다 안 좋은 PB가 들어가 있는데 효율은 제일 좋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PB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거 납 중독되면 그냥 안 좋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이런 그 중금속 물질에 대한 이 규제가 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험할 때도 규제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좋은 논문, 좋은 성과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후대를 하고 우리는 가도 되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한 5년은 한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걱정인데 그만하게 해야지 나중에. 그래서 이 무독성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건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무독성 소재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네이처죠. 그냥 뭐 이거는 하면 다 네이처고 막 다 사이언스고 그런데 그래서 뭐 안티모니 셀레나이드라는 애도 썼고 그 다음에 주석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물질도 썼죠. 근데 결과적으로 효율은 안 좋아요. 효율은 안 좋아도 우리가 항상 뭐 효율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이 지금 안정성 올리는 거랑 무독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연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쪽 이제 안정성을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유무기 하이브리드 배울 때 되게 좋았던 물질이 있었잖아요. 뭐였나요? 솔젤 할 때 위에 인캡슐레이션 하는 그 물질. 그래서 이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태양전지를 다 만들고 나서 얘를 뭘로 덮어버려도 되고 덮어버리면 이제 당연히 안정성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플랜 B죠. 왜냐면 이 자체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안정성이 좋으면서 효율도 좋으면 그게 베스트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없다면 그 봉지재를 사용해서 이거를 덮어버리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